중국 전기차가 개인 정보나 영상 데이터를 수집해서 스파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중국 EV가 진출하는 데서 한계가 있을 거다. BYD가 지금 최고로는 저렴한 차량입니다만 50%까지 할인하잖아요. 이윤율이 10% 미만이라는 것은 할일 때마다 적자라는 거잖아요. 이번 폭스바겐의 위기는 독일 제조업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 의존도가 컸기 때문에. 그런데 배터리 공장 하나 못 만들고 버티컬 통합을 해야죠. 현대차는 발빠르게 전기차를 대응을 잘했고 자율주행이 되는 차와 안 되는 차는 확연하게 판매해서 구별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현대차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2년 정도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이번엔 이제 중국 전기차 이슈 좀 살펴보겠는데 최근에 중국 전기차가 개인 정보나 영상 데이터를 수집해서 스파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실제 규제와 정책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관용차로 도입한 중국 전기차에 국방부 기기를 차량에 연결하지 말라라는 스티커를 부착하기도 했는데 이런 보안 이슈가 중국 전기차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약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러니까 어떤 식의 제약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전면 금지가 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성장의 캡 모자라고도 하고 위에 유리천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최고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이러한 한계의 선이 그어졌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네. 그러니까 보안 이슈는 미국도 보안을 핑계로 중국의 전기차가 미국의 수출이 금지된 것이 아닙니다. 200%의 관세가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네. 200%의 관세를 바이든 행정부 때 매겼는데 그때 했던 것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전자기기를 통해서 흔히 말하는 백도어 같은 것이나 블랙박스를 통해서 미국의 중요한 보안시설과 안보시설에 대한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혐의. 확증 아닙니다, 여러분. 혐의를 가지고 목리를 부린 거죠. 미국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고 이번 영국에서 나온 것도 그래서 그 BYD 차량 탑승 금지가 아니죠. 차량 금지가 아니라 여기에 국방부의 기계를 연결하지 말라라는 스티커가 붙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안 이슈는 계속해서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걱정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고급 차량으로서 EV가 진출되는 데 있어서 중국 EV가 진출하는 데서 한계가 있을 거다. 즉 정부 관용 차량으로 쓰는데 한계가 있을 거다. 국방부 차량으로 쓰는데 한계가 있을 거다. 항만 시설용 차량으로 쓰이는데 한계가 있을 거다. 이런 보안상과 관련된 이런 공항 차량으로 쓰는데 한계가 있을 거다. 이런 한계들은 계속해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럽 시장을 제패하고 있고 동남아 시장을 제패하고 있고 남미 시장을 제패하고 있는 중국의 어떠한 전기차의 질주가 속도가 조금은 완화될 수 있어도 이 질주 자체가 멈출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 BYD가 사용 중인 자체음 디램만 76조 원 규모로 불어나고 부채 비율도 290%를 넘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형 제조사의 부실이 협력업체 연쇄 파산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현재 이 BYD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재무제표상으로 이제 어음은 흔히 말해서 미지불 금액이잖아요. 벤더들한테 1차 벤더들, 2차 벤더들한테 지급을 해주는 건데 재무제표상으로 이 어음은 부채로 잡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숨겨진 부채다는 주장이 있는 거고 이 어음더블 합치면 지금 부채율이 290%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BYD는 공식적으로 자기네 부채는 70%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거는 대출을 받은 거거나 어서 투자를 받은 거거나 이렇게 땡겨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70%를 그들이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낮다. 사실상 포드나 이런 데는 81%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비해서 높은 건 아니에요. 100%도 넘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한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어음을 부채로 아직 안 잡고 있기 때문인데 이 어음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상은 부채니 이 어음을 잡으면은 부채 비율이 290%까지 간다는 주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장과 주장이 싸우는 건데요. 이것이 흰거 사태처럼 부동산 중국에서 붕괴되고 이 연쇄 도산 부도 효과가 그러니까 이 도산이 연쇄 작용으로 일어나는 걸로는 저는 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지금 중국에서 시장 조정 중이라는 것, 시장 조정 중이라는 것은 BYD의 이윤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BYD가 지금 최고로는 저렴한 차량입니다만 50%까지 할인하잖아요. 할인한다는 건 가뜩이나 10%대 미만의 이윤율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윤율이 10% 미만이라는 것은 10% 이상 세일하면은 팔릴 때마다 적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70%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다. 가격을 70% 앞으로 더 이상 깎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비싸게 팔아가지고 떼돈을 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BYD는 10% 내외였어요. 수익이익률이. 그러면 10% 이상 지금 할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적자는 거죠. 중국에서만 여러분 그 할인을 한국에서나 유럽에서나 남미에서나 동남아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거는 팩트가 맞죠. 그러나 BYD 전체가 전 세계에서도 이것이 적자 판매를 하고 있냐? 이거는 과장된 주장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조정하는 과정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129개의 전기차 회사가 있습니다. 중국에. 이거는 앞으로 조정해서 줄어드는 거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15개로 또는 12개에서 15개로 줄이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의지인 거고 그것을 지금 BYD가 총대 메고 50%로 BYD가 할인해 줬으면 여러분 보세요. 다른 기업들은 할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팔리죠. 안 팔리죠. 안 팔려서 망하거나 BYD도 지금 그래도 해외에서 많이 팔리잖아요. 이거의 이익으로 상쇄시켜서 컴펜세이션 시켜서 그래도 일부 적자일 거예요. 견디겠죠. 부채를 좀 더 지면서. 그런데 다른 데서는 해외에서 잘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BYD만큼 팔려고 하면은 가격을 안 깎아서 안 팔리거나 깎아도 엄청나게 팔 때마다 엄청난 적자를 내야 되는데 이 적자를 견딜 수 있는 구조화가 안 되어 있으면 많은 데가 훨씬 더 부도가 나고 도산이 날 겁니다. 즉 BYD의 벤더들이 어음을 못 갚아서 부분적으로 어음이 안 돌아갈 수도 있죠. 자금 순환이 속도가 떨어지겠죠. 이러다 보니 아마 일부 자동차 시장의 중국 자동차 시장의 경색은 분명하게 발생할 겁니다. 하지만 BYD가 뭘로도 돈을 법니까 여러분? 차로만 돈 버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배터리로 벌죠. 지금 이제 2위에서 3위로 물러났지만 전 세계 3위 배터리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배터리로도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BYD가 붕괴된다 이렇게 수직 통합된 이거는 거의 저는 과장에 가깝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망하게 두지 않을 겁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3년 전만 해도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수출 1위 국가입니다. 이러한 산업을 성장시켰는데 중국 정부가 정신 나가지 않는 이상 BYD가 망하게 둔다? 이거는 뭐 스스로가 자결하는 거 외에는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완전히 그 예전에 그 메모리 반도체 치킨 게임처럼 엄청난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네요. 그게 더 맞죠. 네, 정확하게 치킨 게임인 거죠. 안 그래도 적자 생존할 수 있게끔. 안 그래도 이제 중국 전기차 130여 개 중에서 2030년까지 살아남는 곳이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네. 된다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미 뭐 W모터, 아이웨이즈 등이 파산했고 업계 대멸종이 시작됐다 그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건 약간 전기차는 중국 부동산처럼 되는 건지 뭐 이런 비슷한 구조전을 거친 다음에 뭐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그런 기업들이 또 강력한 경쟁력을 가져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후자로 보는 것이 더 맞죠. 그러니까 즉 이러한 것에 조정이 있다 보면 거기에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 거기다가 물건을 대주고 있었던 벤더들도 손실을 보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과거에 보셔서 알겠지만 사막에 쌓이고 있는 자동차 이게 뭡니까? 생산 보조금을 주는 거죠. 중국은 지금까지 소비 보조금을 주다가 생산 보조금으로 바꿨거든요. 그건 뭐냐면 소비자가 자동차를 전기차를 구매할 때 한국처럼 보조금을 줬던 부분에서 이건 이제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부분적으로 이제 옛날 물건들 중고차를 팔면은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조금 보조금이 좀 남았었지만 그것도 이제 사라졌고요. 중국은 생산 보조금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면은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줬어요. 근데 이게 누가 주냐면 중앙정부가 주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가 줬던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자꾸 중앙정부에서는 주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빨리 망하게. 그래서 말아라고 하는데 지방정부에서 이걸 관할한다는 건 뭐냐면 지방정부에서 경쟁심이 있죠. 망하더라도 우리 옆에 있는 이웃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있는 전기차 회사가 망했으면 좋겠다. 저쪽에서도 아니 너네가 망했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보조금을 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BYD가 50% 할인하면요. 보조금을 줘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도로 지금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팔리지도 않는 차를 갖다가 사막에다 갖다 놓고서 보조금을 땡겨 쓰는 거죠.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났던 시장의 교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거에서 지금 BYD가 치고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많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경쟁력 없는 기업이 죽는 거는요. 여러분 필연적인 시장의 조정 과정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아시아나가 어려워지면 조정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기아차가 안 좋은 상태가 IMF 때 안 좋은 걸 겪다 보니 현대차 인수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이뤄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기아차도 살고 현대차도 사는 시너지 효과가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조정의 순간은 되게 어렵습니다. 고통의 순간이 있는 거고 네네. 거기에 벤더들 되게 어려워질 거고 그러나 다시 성장하게 된다라면 즉 특정 기업은 망했지만 몇 개 기업이 지금과 같은 사이즈를 유지해 줄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죠. 1년에 1,800만 대 정도가 팔리는 여기서 지금 50%가 전기차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이 망한다고 해서 갑자기 전기차의 점유율이 신차에서 50%가 10%, 20%로 줄어들까요? 아니요. 남는 12개 기업은요. 더 팔립니다. 그럼 12개 기업은요. 더 떼돈을 벌 수 있죠. 더 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게 될 거고 예를 들면 BYD가 예를 들면 중국에서 1년에 예를 들면 200만 대 팔았다가 300만 대, 400만 대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격 경쟁력이 얼마나 더 좋아질까요? 그 가격 경쟁력을 믿고서 유럽의 저가 시장이라든지 동남아나 남미로 진출해버리면 지금보다 더 무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통을 남으면 그냥 꿀단지가 앞에 있는 겁니다. 정말
정말로 그리고 저는 두려워요. 12개로 남았을 때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성을 갖게 되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게 되면서 그 큰 내수 중국 시장에서 시장 사이즈를 기업마다 12개 기업이 크게 세우면서 엄청난 글로벌 공격성들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폭스바겐이 올해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88년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 공장을 폐쇄했다라는 뉴스가 지난 주말에 보도가 됐어요. 폭스바겐은 독일 공장 2곳을 추가 폐쇄하고 3만 5천 명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하신 이 중국 전기차 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이 중국 전기차들의 물량 공세에 시장을 잠식당했기 때문이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전통 강자인 독일 자동차 메이커의 몰락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가슴 아프게 보죠. 제가 12년을 독일에 살다 왔습니다. 학부 1학년 1학기부터 독일에서 공부를 하면서 학부 석사 박사를 하고 자동차 산업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여러분 독일에서의 경영학과의 모든 책은 이그젠플이 다 자동차 산업이에요. 매니지먼트를 하건 뭐 인사를 하건 네. SAP 삽을 얘기를 하던 자동차 회사랑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해서 정말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 할 정도로 저는 모든 교과서가 다 자동차로 다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한국에 와서도 현대자동차 임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꾸준하게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왔던 것도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제가 테슬라를 공부하게 된 이유도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러한 변화를 공부하게 되면서 맞이하게 됐던 거고요. 폭스바겐이 특히 디젤 게이트 사건으로 큰 위기를 겪으면서도 디젤 게이트가 폭스바겐에게 좋은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부에 있었던 내연기관 임원들을 검찰들이 속간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전기차의 임원들이 승진하고 IT 임원들이 승진하는 이러면서 뭔가의 질서 재편들을 할 수 있었던 힘을 축적했지만 저는 이번 폭스바겐의 위기는 독일 제조업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위기의 시작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 때문이었죠. 폭스바겐 전체 매출을 보면 2000년도에 전체 매출을 보면 약 전체 매출의 33%가 중국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중국의 폭스바겐이 중국 직원들도 엄청나게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석사과정쯤이었었나? 제가 학부할 때는 제가 한 반에 예를 들면 200명, 300명이었으면 학부 때는 좀 규모가 크니까요. 독일은 경영학과하고 경제학과하고 같은 통합되어 있습니다. 학부는. 진짜 중국 애들이 국비 유학생들 5명 앉아있으면 많이 앉아있었거든요. 제가 졸업할 때쯤 석사 졸업할 때쯤에는 반에 한 100명 앉아있으면요. 50명이 중국 사람이었어요. 절반이었네요. 와. 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학점 D로 졸업해도 좋아요. 다 중국에 있는 독일 자동차 기업에 취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독일에서 학부 석사를 한 친구들 성적 D래도 얼마나 거기서 현지 해가지고 독일말 못하는 사람들하고 일하는 것보다 낫겠어요.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왔었고 어마어마하게 갔었어요. 1987년부터 독일이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자동차 판매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진짜 컸는데 그것이 지금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앞으로 더 날 거예요. 그냥 사라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타격이 대단히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BMW와 벤츠처럼 이제 프리미엄 리가 쪽에 있는 것도 지금 타격을 받고 있죠. 포르쉐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도 프리미엄을 좋아하는 중국 분들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벤츠나 BMW는 그나마 타격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도 타격이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컸기 때문에. 이것이 1차 시발점이었지만 자 보세요. 전기차로의 전환을 독일 스스로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배터리 공장 하나 못 만들고 버티컬 통합을 해야죠. 한국이 지금 현대기아차가 잘 하는 것도 중요했고 플랫폼도 잘 만들었지만 한국에 있는 2차 전지 기업들도 많은 도움이 됐던 거거든요. 경쟁들이 생기면서 가격도 저렴해지고 중국 보세요. 전기차를 가면서 전기차만 만들었나요? CATL이라든지 BYD라든지 버티컬하게 완전히 배터리부터 새롭게 산업을 재편했잖아요. 여러분 중국은 SDV라고 해가지고 뭐 저는 그런 용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은데 그 차에 들어간 소프트웨어예요. 독일 중국 국가가 표준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129개 뭐 130 몇 개의 자동차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만들더라도 그 표준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요 표준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벤더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다 통일된 걸 하기 때문에 그 발전 속도가 무진장 빠릅니다. 이거를 독일이 못했던 거예요. 폭스바겐이 여러분 카디오라고 뭐 6천 명이나 되는 개발자 회사 했다가 망해가지고 접어가지고 지금 리비안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중국에 미국에다 조인트 벤처 만들어가지고 IT도 준비 안 했죠. 소프트웨어 능력도 준비 안 했죠.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준비는 당연히 안 했고 배터리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에다가 동력 엔진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만들어서 나가려고 하니 저도 2년 전에 독일에 가서 전기차를 렌트해가지고 타려고 해서 하는데 뭔가 독일차스러워요. 이게 문 닫을 때 묵중함, 안정감, 네. 나를 잘 지켜줄 것 같고 사고되면. 근데 안에서 이렇게 운전석에 딱 앉았는데 이게 내연기관인지 전기차인지는 소리가 조용한 거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소프트웨어적인 차이 1도 없어요. 그냥 무늬만 전기차.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독일이 기본적으로
중국도 전기차에서 경쟁력이 없고 또한 지금 보세요. 중국이 알고 있는 건 제가 규모의 경제라고 말씀드렸고 129개든 130 몇 개든 이 기업들이 12개로 가면 경제성, 즉 경제 경쟁력, 즉 규모의 경제가 더 실현되면서 가격은 더 내려갈 겁니다. 이거 독일에 있는 인건비로 이거 못 맞춰요. 100% 자동화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독일에서요. 자동차 엔지니어로 일하면 연봉 짱으로 많습니다. 1차 벤더, 2차 벤더들도요. 한국은 벤더분 다니시는 분들을 이윤율도 적고 돈 많이 못 벌지만 독일 벤더들은 벤더들도 돈 많이 벌어요. 정말 자동차 산업에 일을 한다는 것은 독일에서의 최고의 일자리예요. 가장 많은 일자리를 줬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그러면서 이 임금들이 올라가면서 그러나 독일이 갖고 있는 내연기관의 기술력으로 자동차가 팔리니까 여기에 이윤율이 생기고 이 월급을 줬던 거거든요. 근데 내연기관의 판매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포션도 줄고 있다는 건 내연기관의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의 이윤율 하락은 필연적인 물리법칙이에요. 근데 전기차에서도 이윤을 못 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독일의 이러한 위기는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거 좀 가슴 아픈 일이긴 합니다. 네. 반면 현대차그룹은 이 관세 리스크를 털어내며 11년 만에 글로벌 연간 판매량 목표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북미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잘 팔리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또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의 선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보셔야 되는 게 현대차는 정말 잘했다고 봐요. 발빠르게 전기차를 대응을 잘했고. 근데 저는 현기차의 위기는 2026년과 2027년이 시작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에 송창현 사장이 그만둔 것도 큰 거지만 그만둔 것이 현대자동차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지만 그만큼 답답했다라는 거죠. 근데 현대차는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 테슬라 얘기를 하면서 자율주행의 시대는 전기차의 시대보다 더 빨리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본물이 터지면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한국도 테슬라 FSD 영상 보시면서 현대는 뭐 하냐 이런 원성이 그리고 응원도 하죠. 저도 잘 되기를 응원합니다. 근데 현대가 뭘 준비하고 있나요? 미국에 있는 M으로 시작하는 그 기업의 자율주행에 투자하는 것, 중국의 기업하고 소프트웨어 협력하는 것, 엔비디아하고 협력하는 것,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겁니다. 모든 가능성을. 그런데 이 가능성이 열더라도 자체 자율주행의 능력 키우는 것 정말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이 되는 차와 안 되는 차는 확연하게 판매해서 구별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부에서 42닷이 그 송 사장님 물러나고 나서 이제 자율주행하는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현대도 능력 짱이네. 그건 여러분 좀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엔드-투-엔드 AI로 테슬라가 FSD 버전 12부터 가면서 엔드-투-엔드 AI가 갔다라는 것은 인지 부분에서만 AI를 썼던 것이 아니라 카메라라든지 센서 부분에서 라이다나 레이더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그 인지한 상황 속에서 내가 액션할 건지도 AI가 데이터를 보고서 규칙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게 엔드-투-엔드 AI거든요. 테슬라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건 막대한 주행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주행 데이터에서 버전 13과 14 그리고 앞으로 15가 나오면서 뭘 하고 있냐면 이 엣지 케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율주행에 있어서 엣지 케이스가 뭐냐면 일방통행 들어갔더니 이삿짐 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규칙을 안 줬어요. 만약에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거기로 가려면 보도로 바퀴 두 개를 올리고서 살살살살 빠져나가거나 후진해서 그 도로를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두 규칙도 안 줬어요. 그러면 그때 멈춥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것. 근데 이런 엣지 케이스가 무수히 많거든요. 롱테일 오브 엣지 케이스라 그래요. 엣지 케이스의 롱테일인 거죠. 무진장 많이 있습니다. 꼬리 부분에. 근데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나타나요. 운전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경우도 만나시게 되잖아요. 자, 이때 규칙을 안 줬으면은 그 개발자들이 자율주행이 못하고 멈춰버립니다. 이거를 뭘로 학습하는 거냐? 주행 데이터에서 여기서 다른 인간들은 어떻게 했을까? 바퀴 두 개 저기서 올려놓고 가네. 또는 마을버스를 추월했더니 저기에서 앞차가 있는 거예요. 그 좁은 길에서. 그럼 후진해가지고 하는 거를 규칙을 준 것이 아니라 얘가 인간이 하는 거를 데이터에 누적된 데이터에서 인간이 하는 법을 배워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드-투-엔드를 가려면 막대한 주행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자율주행을 잘하는 것은 엣지 케이스를 잘하는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잘 달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금방 쫓아옵니다. 이번에 리비안 보세요. 리비안 보면은 신호등을 인식 못하는 기술적인 한계가 명확해요. 근데 고속도로에서는 잘하잖아요. 왜냐하면 고속도로 신호등 없으니까. 이런 거는 금방 쫓아와요. 근데 리비안이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잘한다고 해서 시내 들어온다고 원래 고속도로가 가장 사고율이 적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네. 규칙이 뻔하거든요. 엣지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엣지 케이스가 정말 넘쳐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인 거죠.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말이 있어요. 80% 수준까지 올려놓은 자율주행의 실력을 키우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나머지 20%의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했을 때 이 0에서 80%까지 오는 시간에 비해서 이 81에서 100까지 가는 시간이 6배에서 10배 더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42닷이 80%까지 올라오는 건 금방 올라온 거예요. 금방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다 조금 더 나은 것도 좀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점점 이 90에서 100 구간으로 갈 때, 95에서 100 구간으로 갈 때, 98에서 100 구간으로 갈 때가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데이터와 더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AI3 그 칩
하드웨어 과거에 3죠. 여기서 안 되는 거잖아요. FSD가 지금 14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라이트 버전 만들어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FSD 14에서 나중에 15로 가면은 하드웨어도 5나 6로 지금 계속해서 삼성전자랑 계약한 게 AI6잖아요. 6칩 추론칩을 깔아야 더욱더 완벽해지겠죠. 언젠가는 5나 6로 다 바뀔 거예요. 지금 4로 하는 것도 나중에 버전 15, 16 가면은 여러분 컴퓨터도 오래되면은 OS가 업데이트가 안 되잖아요. 그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00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데 아직 현대자동차는 죄송한 얘기지만 80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데 80까지는 어느 기업이든 금방 올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율주행이 안 되는 차의 경쟁력은 그러니까 앞부분에 제가 테슬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에게 2026년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레가시 업체는 바로 직격탄이 날라옵니다. 여러분 자율주행되는 차를 사시겠어요? 안 되는 차를 사시겠어요? 전기차를 사시겠어요? 아니 이거는 소비자의 선택이에요. 그럼 맞죠. 네. 네. 이거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릉부릉이 좋아 해가지고 사시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이 되는 차한테는 여러분 영상 보시는 분들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거의 99.9%가 자율주행이 되는 차를 원합니다. 그걸 경험하고 입소문을 듣고 보기 시작하면 특히 한국같이 기술 수용성이 높은 나라는 압도적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막아주겠죠. 근데 정부가 언제까지 아이폰 도입 한국 늦어졌어요. 그래서 잘 막아준 거예요. 삼성전자에게 기회를 만들어줬으니까요. 자, 스마트폰처럼 그럼 2년만 더 정부가 막아주면 정치권에서 막아주면 현대차가 쫓아올 수 있을까요? 트릭이 구멍이 생겼잖아요. FTA로 미국에서 생산되고 미국에서 인정받은 것을 한국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델 S하고 X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델 Y 스탠다드는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스탠다드 한국에 팔아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겁나게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론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이게 여론전이거든. 정치인들도 이 타다 논쟁하고 여러분 달라요. 1919년에 2019년에 있었던 한국 분들이 월드컵 가가지고 미국에서 타고 오세요. 막 뭐지 우리는 왜 안 되지? 중국에 놀러 갔다가 막 무비자니까 놀러 가신 분들 요즘 있단 말이에요. 갔다 오시면 다들 충격받아요. 상하이나 베이징 갔다 와서 자율주행 타보고서 뭐지 중국도 하는데 여기는 자존심마저 긁히고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2026년부터 뮌헨하고 베를린 독일 두 도시에서는 중국 바이두가 아폴로고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합니다. 싱가포르도 시작을 하고요. 두바이에서도 시작돼요. 점점 늘어날 거 도쿄에서도 웨이모가 시작합니다. 구글에. 점점 많아져요. 근데 우리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게 막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결국 유권자 싸움이거든요. 현대차를 보호해 주자고 주장하는 유권자의 규모와 그리고 아니다. 우리도 빨리 자율주행을 하게 해달라는 유권자의 규모에서 어떤 쪽이 규모가 많아지는가에 따라서 정치권은 손을 들어준다는 거죠.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자율주행이 빨리 오려면 인간 운전을 금지시키는 것이 훨씬 더 자율주행을 빨리 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운전을 금지했다간 유권자들이 표 안 찍어줄 거거든요. 현재로서. 근데 점점 여론이 자율주행 차들도 많고 우리 아이들 다치는 것도 싫고 그냥 인간 운전 금지하자. 이것이 막 여론으로 막 들끓으면요. 정치인들은 표가 있는 곳에 손이 갑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버리죠. 그래서 저는 현대차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2년 정도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좋았고 내년에도 어느 정도 좋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장담할지 2027년에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또 이런 거 막 신기술 받아들이고 잘하죠. 경험하고 유튜브에 올린 거 엄청 좋아하니까 이게 진짜 일반문파 엄청 빨리 퍼질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